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총균세는 농업명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2장에서 뉴질랜드 북쪽 섬의 마오리족과 여기서 800km 떨어진 채텀 제도의 모리오족의 운명을 비교합니다. 마리오족은 농경민이고 모리오족은 수렵채집민인데 중요한 건 원래 두 부족이 같은 부족이었다는 거죠. 서기 1000년쯤 뉴질랜드 북쪽 섬에 폴리네시아 농경민인 마리오족이 이주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서기 1300년쯤 채텀 제도로 옮겨갑니다. 한데 채텀 제도는 기후가 한랭합니다. 따라서 열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수렵 채집민이 되고 이름도 모리오족으로 바뀝니다. 마오리족은 농경을 계속했습니다. 농업은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오리족의 인구는 1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만성적 전쟁으로 무기와 기술이 발달하고 강력한 지도층이 등장해 전쟁을 주의합니다. 한데 모리오족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으므로 인구 증가가 어렵습니다. 최대 2,000명에 불과합니다. 또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이 생깁니다. 결국 1835년 마리오족 900명이 모리오족을 습격합니다. 모리오족 상당수가 사망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됩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부족이었는데 500년 갈라져 사는 동안 하나는 농경민으로 하나는 수렵 채집민으로 살았을 뿐인데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농업사회와 수렵 채집사회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인구를 볼 때 수렵 채집 사회는 항상 이동함으로 인구 증가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4살 내지 5살까지는 멀리 걷기 힘들므로 업고 다녀야 합니다. 동시에 2명을 업고 다닐 수는 없으므로 자식들 사이의 터울이 4년 내지 5년입니다. 농업사회는 정착 생활을 하므로 인구 증가가 쉽습니다. 아이를 업고 이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식들 사이의 터울이 2, 3년으로 짧습니다. 곡물을 갈아 아이에게 먹이면 엄마 젖을 대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는 수렵채집 사회가 0.1에서 1명,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곳도 10명을 넘기 힘듭니다. 한데 농업사회는 평균 10명 이상입니다. 4대 문명이 탄생하기 직전 해당 지역은 제곱킬로미터당 300명 내지 400명 수준이었습니다. 집단의 평균 규모도 수렵채집 사회는 25명 정도, 농업사회는 150명 이상, 초기 농업사회는 수백 명 수준, 기원전 3000년쯤 국가가 탄생할 무렵에는 수만 명 수준이 됩니다. 내부 분쟁 해결 방법도 수렵채집 사회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정 해결 안 되면 불만 가진 쪽이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렵채집 사회는 원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농업사회는 분쟁이 생겨도 토지와 주택을 들고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한 강력한 위계 질서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보면 수렵채집 사회는 저장 축적이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사이 정치경제적 평등이 구현됩니다. 한데 농업사회는 정착생활로 저장 축적이 가능하므로 사유재산제가 발생합니다. 구성원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아까 수렵 채집민인 모리오족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전통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원래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렵 채집 사회에는 집단 숫자가 워낙 작아서 서로를 잘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싸움은 몰라도 내부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쉽고 정 해결 안 된 불만 가진 쪽이 떠나면 그만이죠. 따라서 우리는 수렵 채집 사회를 무법천지라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사회와 수렵채집 사회를 비교하려면, 그리고 둘이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른가 알려면 덤바의 수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서너 명과 놀러 갈 때와 10명 이상에서 놀러 갈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 서너 명이 놀러 가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한데 친구 1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리더가 생깁니다. 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숙소도 정하고 특히 행동을 통제하는 리더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10명이라는 집단이 함께 움직일 수가 없죠. 숫자 10명 넘어가면 낙오하는 자, 어디로 살아버리는 자, 늦게 일어나는 자, 집 놓고 오는 자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던바우 수란 영국의 인류학자, 진화 심리학자인 로빈 던바가 주장한 것으로 인간이 서로 잘 알고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 정도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볼 때 인간 두뇌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초기 농경민 부락 평균 규모, 로마 제국 군대부터 현대 군대에 이르기까지 전투 기본 단위 중대 규모, 이게 한 15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영국인이 엽서를 보내는 대상의 숫자, 일반인들이 SNS에 친밀하게 소통하고 팔로워하는 숫자, 이게 평균 한 150명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데 이 150명을 넘어가게 되면 인간 두뇌 능력의 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권력,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균세 414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규모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앙 집권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 이유는 서로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다. 2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사회에서 두 사람씩 짝지어진 관계의 수는 190인데 2000명 무리사회에서는 199만 9천으로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농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고대 사회는 어디나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맨 위의 왕, 그 밑에 귀족과 사제, 맨 밑에 일반 백성, 이렇게 계급이 정해집니다. 수렵 채집 사회는 한 집단 구성원 전체가 모두 함께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해 먹고 삽니다. 한데 농업이 시작된 이후 인구가 급증하고 국가가 탄생합니다. 수렵 채집 사회는 집단 규모가 25명 정도에 불과한데 기원전 3000년쯤 초기 국가만 해도 벌써 몇만 명씩 됩니다. 국민의 90%는 농민과 장인 등 평면이고 나머지 10%가 왕과 귀족, 관료, 사제 등 상층부입니다. 농업국가는 집단 구성원의 90%가 생산에 종사해 나머지 10%를 먹여 살리게 되죠. 현재 한 국가 인구가 보통 수천만 명, 중국이나 인도는 14억 명이나 되니까 사람 몇천 명 정도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좀 우습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의 그 유명한 모아이, 가장 무거운 건 무게가 30톤이나 된다는데 그게 600여 개가 있거든요. 한데 이 모아이를 겨우 7,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을 때 만든 겁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역의 인구야말로 사회적 복잡성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농업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집단을 고도의 전문화, 분업화된 사회로 만듭니다. 프랑스의 중세 역사가인 조르드 듀비는 유럽의 중세 사회는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일하는 자로 나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데 이는 어느 고대 국가에나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농업은 사회를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일하는 자로 분업화, 전문화합니다. 싸우는 자는 정치 군사 담당, 기도하는 자는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담당. 그리고 이들을 육체 노동자들이 생산을 해서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 농민들이 자기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 즉 잉여 곡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우수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여기서 유산자와 무산자는 마르크스가 말한 그런 유산자와 무산자가 아니라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에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민족마다 식량 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다를까요? 이는 농작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이 되려면 장기 보관이 가능할 것, 투입 노동력 대비 산출량이 많을 것, 성장이 빠를 것, 그래야 종자개량이 쉽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 열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농작물이 밀, 보리, 쌀, 옥수수, 감자 등 5대 작물로 한정되는 겁니다. 야생 종자 식물종은 20만 종 이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수천 종이고 이 가운데 작물화된 건 수백 종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 가운데 연평균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건 딱 12종입니다. 이 12종의 생산량이 일이 많은 건 그만큼 식량 생산에 적합한 품종이기 때문입니다. 12종인 건 그만큼 식량 생산 조건을 만족하는 품종 자체가 적기 때문이죠. 식량 생산은 이른바 롱테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장기 보관 능력을 보면 밀, 보리, 쌀, 옥수수는 말리면 됩니다. 감자는 장기 보관이 어렵죠. 그러나 남미 원주민들은 감자를 동결 건조해 추노라는 걸 만들어 장기 보관을 했습니다. 최초로 농업을 시작했던 비옥한 초석달지대의 자생군락지에서 1헥타르당 1톤의 종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투입 1kcal당 50kcal의 열량을 수확하는 것으로 투입 노동력 대비 산출량이 아주 많습니다. 주식 곡물은 탄수화물은 많지만 단백질 함량이 낮죠. 그래서 콩으로 보완합니다. 여기서 사과, 배, 딸기 같은 과일이 주식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은 열량이 낮기 때문에 보조 식량은 돼도 주식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는 과일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현재 옥수수는 테오신트라는 야생식물이 작물화된 겁니다.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사람들이 계속 개량을 해서 수십 배 커졌습니다. 이런 개량을 빨리 진행하려면 성장이 빨라야 합니다. 주식곡물이 한 해살이인 이유, 주로 한 해살이가 많습니다. 주식곡물이 한 해살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 속도 때문에 도토리가 주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토리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산출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떡갈나무를 심어 소출이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도토리는 떫은 맛이 나는 게 문제인데 이 맛을 없애도록 개량하기도 힘들고 설사 개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결국 주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여기는 인더스나 황하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섭니다. 왜 이리 빨랐을까? 전 세계 볕과 식물 가운데 종자가 가장 큰 56종의 분포지역을 보면 32종이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이 농업 탄생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또 종자가 가장 큰 볕과 식물 56종 가운데 39종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앞에서 제레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가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으로 나뉜 건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현재까지 가축과 작물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으로 확인된 지역은 딱 5곳입니다. 비옥한 초승급달지대의 서남아시아, 중국, 중아메리카, 남미 안데스 산맥 일대, 미국 동부 등이죠. 한때 유라시아 대륙에서 농업이 시작된 시기가 아메리카 대륙보다 4,000년에서 6,000년 정도 빠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은 8,000년 이상 늦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아예 농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각 대륙별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가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세렝게티 모습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은 야생동물의 천국이죠. 한데 이상하게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가축화된 야생동물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가축이 되려면 농작물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단 생활을 하며 위계 질서가 잘 형성돼야 합니다. 리더나 우세한 놈에게 잘 복종해야 하죠. 그래야 지들끼리 맨날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잘 따르고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감금 상태 등에서도 아무 것이나 잘 먹고 잘 번식해야 합니다. 초식성이나 잡식성이어야 가축을 키우는데 비용이 적게 들겠죠? 또 빨리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고기, 털, 젖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코끼리는 성체가 되는데 15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가축이 되기 힘듭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말은 가축이 됐지만 얼룩말은 길들이려고 별 수단을 다 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얼룩말은 성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사람을 꽉 물고 악착같이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 동물원에서 호랑이보다 얼룩말 때문에 부상당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슴류 가운데 유일하게 가축이 되는 건 술록뿐입니다. 코끼리는 어린 새끼 생포에 키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코뿔소도 고양이 엄청나지만 길들이기 아주 힘듭니다. 즉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등이 가축이 못된 건 단지 맹수에서가 아닙니다. 이는 늑대가 가축이 된 게 개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되레 개는 가축 가운데 가장 먼저 가축이 된 동물입니다. 이렇게 가축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포유류 주요 가축이 딱 5개, 소, 돼지, 말, 양, 염소인 겁니다. 여기에 기타 포유류 가축 9종으로 단복낙타, 쌍복낙타, 라마와 알파카, 당나귀, 술록, 물소, 야크, 바이소, 인도소 등이 있습니다. 닭, 오리, 거위 등은 조리고 꼴벌이나 누에 등 곤충인데 이런 게 추가되긴 하지만 주요 가축은 20종이 채 안 됩니다. 또 가축은 대부분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 가축화 됐습니다. 낙타가 기원전 2000년 혹은 2500년쯤 가축화된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없습니다. 토끼나 기니피그 같은 작은 건 있지만 이는 그만큼 가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야생동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까 종자가 가장 큰 볏구와 식물 56종 가운데 39종이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한다고 했죠. 마찬가지 현상이 가축에서 벌어집니다. 포유류 가운데 가축화 후보종은 총 148종인데 유라시아 대륙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실제 가축이 된 경우도 유라시아 대륙이 13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딱 한 종에 불과하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딱 한 종이라고 하는 건 라마와 알파카가 사실상 같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가축 가운데 인간과 가장 가까우면서 독특한 게 개와 고양이입니다. 개는 기원전 15,000에서 18,000년쯤 가축이 돼 가장 시기가 이릅니다. 개가 어떻게 가축이 됐는지 여러 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당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인간의 야영지 부근에서 늑대가 인간이 버린 뼈다귀 등을 얻어먹고 살다가 개가 됐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다른 가축과는 달리 단독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한다는 가축화 조건에 위배되는데요. 고양이가 가축이 된 건 가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식량을 주거지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쥐가 들끓죠? 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 고양이가 인간 거주지로 왔다가 그냥 눌러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진 게 아니므로 아직도 단독 생활 습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거죠. 가축화 조건이 이리 까다롭기 때문에 제렌 다이아몬드는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을 말합니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리나는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은 한 가지만 특출나게 나쁜 것만 있어도 불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축이 된 동물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역시 마찬가지죠. 가축화 후보종은 많지만 실제로 가축이 된 동물은 적습니다. 참고로 작물화 가축화는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작물화된 야생식물은 열매가 커지는데 길들여진 야생동물은 크기가 작아집니다.